기조 연설이 끝나면 바로 본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국제평화재단의 고충석 이사장님이십니다. 국제평화재단은 산하에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포함해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의 기관이 상주해 있는 곳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은 평소에 특히 평화와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에도 평화도시 연대 세션의 기조연설을 위해 오늘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희룡 도지사님으로부터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타나서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롤러 스케이트를 타면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너무 즐겁게 들떠서 놀던 나머지 뜻하지 않은 부상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을 자신했던 입장입니다만은 이렇게 일시적인 불편함을 안고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리고 평소에 장애나 불편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 포럼의 주제는 회복 탄력적인 평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평화가 해쳐졌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건강 회복 탄력적인 그런 몸과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평화도시연대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평화재단의 고충석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토국제평화박물관 담당 교수님이신 키미지마 아키히코 교수님, 그리고 필립 한쉬 프랑스 베르덩의 세계평화센터 센터장님, 토마스 슈나이더 독일 레마르크 평화박물관 관장님, 그리고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한정희 학예사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우리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일본 다마대학교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다마대학교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21세기 우리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느끼시는지요? 어떤 시대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다양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성숙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할 때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처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과 어떤 때는 슬퍼지는 느낌까지도 있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고, 요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 간의 무역, 기술,
나아가서는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의 긴장과 충돌도 번번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곳 제주도는 20세기 중반에 냉전의 시작 시기에 한반도에서 남북 분단을 앞두고 벌어졌던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제주 도민들이 대량 학살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은 과거의 역사의 상처를 현재의 화합과 미래의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화해와 발전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곳 제주도는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70년 전에 서로 죽이고 죽였던 그 이념 대립을 넘어서서 모두가 피해자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화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의 바탕 위에서 1991년에는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계가 무너져 내릴 때 바로 이곳에서 한소 정상회담을 유치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인 맛있는 감귤을 북한에 보냄으로써 남북의 지구상의 최후의 냉전으로 인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 화해 교류 사업의 비타민C 외교를 바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펼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주도는 UN 산하의 유니탈 제주국제연수센터를 유치하였고 평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을 설립하였고 바로 이 제주평화포럼을 매년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는 평화를 너무나 절실히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전 세계 인류의 문명에 이르기까지 평화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주도는 이곳 제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평화의 위협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노력을 함께 손잡고 해나갈 파트너, 협력의 상대방들을 절실히 원합니다. 이러한 인류의 평화의 문제의 해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는 세계 각지의 수많은 도시들, 그리고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야말로 바로 이 미래의 도전을 풀기 위해서 가장 앞서 나갈 주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시가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도시와 지역이 공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그것을 바로 평화 도시의 연대로 평가하고 그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희 제주도는 제주 포럼에서의 오랜 기간의 토론과 거기서 나온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선 평화라는 것은 전쟁과 반대의 개념일 것입니다. 군사적 충돌, 거기서 온갖 생명의 살상을 비롯해서 온갖 파괴가 이루어지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가장 고전적인 평화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가서 일상에서의 폭력, 그리고 일상에서의 폭력을 불러오는 온갖 차별과 증오,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는 평화라는 면에서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했고 가장 평화의 움직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고 폭력이 없다라는 그 평화만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함께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 특히 제주 평화 포럼이 추구하는 제주형 평화로서 저희는 치유의 평화, 관용의 평화, 에너지의 평화, 나아가서 생태의 평화까지도 평화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아우르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끌어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도시 간의 연대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치유의 평화, 생태의 평화, 이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개발로 인한 자연의 파괴, 그리고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연의 일방적인 약탈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오늘날 생태계는 기후변화와 생태의 파괴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청정자연 보존지역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생태적인 평화를 이뤄 나가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제주형의 발전 모델, 바로 이것이 우리 평화의 개념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제주에서의 삶의 방식을 동경해서 제주로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제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관용을 넓혀나가는 바로 인간과 인간 간의 공존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관용의 평화입니다. 또 하나, 에너지 평화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에서 평화 에너지, 평화 산업을 키워가자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화석연료는 일정 지역에 파묻혀 있는 것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둘러싼 에너지 패권 때문에 많은 전쟁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또 그 에너지의 소비가 우리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에너지의 생산도 자연과 공존하면서 에너지의 소비도 신재생 에너지로 순환이 가능한 그러한 평화적 에너지에 앞서가는 지역이 되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2030년까지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하는 100% 신재생 에너지의 섬으로 가고자 하는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일찍부터 시작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델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전 세계 2,500개의 도시와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에너지 모델로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주 포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확장한 이 평화의 개념이 앞으로 평화 도시 간의 연대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협력 사업들의 내용을 제기하고 싶은 주제들입니다. 작년 제주 포럼에서 우리는 평화 도시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평화 도시 간의 협력 체계를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하나하나 토론을 해 나갈 텐데요. 바로 이번 제주 포럼 세션에서의 주제는 평화박물관이라는 우리 평화 도시에서의 특정한 공간 모델을 놓고 서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평화박물관은 그동안 갈등과 분쟁을 반성하면서 폭력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국가, 지역, 개인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집되었던 유물과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기억을 공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재현시키고 보존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정신을, 평화의 정신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평화박물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평화박물관 기획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목적에서 출발을 했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평화박물관이 서로 가진 공통점과 개성을 엮어서 각 지역의 평화 랜드마크로서 평화박물관을 발전시키고, 또 평화박물관 간의 교류를 통해서 도시 간 연대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는 그러한 중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제주인들이 경험하고 갖고 온 평화의 체험과 관념을 세계에 전파하고, 또 세계인들이 그동안 쌓아온 평화를 위한 활동들을 우리 제주인들도 늘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세션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박물관의 의미와 경험과 앞으로의 협력 방안들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평화도시들이 앞으로 치유와 관용을 포함한 진정으로, 그리고 폭넓은 의미에서의 평화의 핵심적인 보존 장소이자 전파 장소로서 한 단계 더 역할을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제주도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논의와 앞으로의 평화도시 간의 연대 실질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다음 일정으로 오늘 세션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도지사님을 보내드리고 잠시 후 본격적으로 평화도시 연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도시 연대 세션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기조연설을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사회와 좌장을 맡아주실 고충석 이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사회는 이게 아직 익숙지 못해서 좀 쉬운 사회는 아니네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평화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많이 와주셨는데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그 아까 원희룡 지사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그 정말 좋은 옥고를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주가 왜 평화냐 그거에 대해서 원 지사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중언부언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주가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평화의 섬으로 제주가 지정받고 나서 한 17개 17대 과제들을 이때까지 쭉 수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하고 이 평화의 섬 사업과 관련해서 17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이 평화포럼, 제주포럼도 17대 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1세기 가장 중요한 건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꼭 국가가 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를 뛰어넘어서 도시가 평화운동의 중추기관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외교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평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평화도시 연대를 지난 제주포럼에서 제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도시끼리 연대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서로 고민을 통해서 평화운동을 좀 확산해보자. 이런 모임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 도시마다 이 평화와 관련된 이 사업들이 있어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평화 랜드마크라고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랜드마크 중에 핵심이 평화박물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랜드마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 사업이 평화박물관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일본도 평화박물관이 있고 뭐 여러 모든 나라에 뭐 일정한 나라에다 평화박물관들이 있는데 우리도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하면서 무슨 사산평화재단도 이 평화 사업의 중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제평화재단 중에 그 국제평화센터가 있습니다. 국제평화센터도 있고 평화연구원도 있고 또 유엔 산하기구의 유니타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평화박물관에 해당되는 국제평화재단, 국제평화센터, 이 평화센터가 있는데 이 평화박물관, 곧 평화도시의 소재에 있는 평화박물관들이 평화박물관들 간에 어떠한 협력들을 구축해 갈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 평화 문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같이 좀 할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의 고민들을 오늘 이 세션에서 이 토론자 모시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해 주실 분이 그냥 알파벳 순으로 하겠습니다. 필립 한시 센터장님, 불란서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이제 김이지마 아키히코, 그 리츠메리칸 대 교토국제 평화박물관 교수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아직 안 오셨어요? 예, 교수님. 그리고 독일에서 오신 토마스 슈나이더 관장님. 네.
여기 또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우리 저 한정희 선생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원희룡 지소관 말씀하신 그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평화박물관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평화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립 한시 센터장께서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죠. 시간은 10분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토론 시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생각을. Thank you so much. So to introduce the World Center for Peace, Liberties and Human Rights, please let me go back some years. In 1988, the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 Mr. Javier Pérez de Cola, launched the project in the World Center for Peace, Liberties and Human Rights in Verdun, fruit of a common will shared by the city of Verdun, the department of Meuse, the region Lorraine, and the state of France. The World Center for Peace, Liberties and Human Rights had to become a new place for memory and history, in order to be a place where we work about pea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The choice of Verdun as a location goes back to the end of 80s. This is our center, our building. I can change the... Ouais. 이거 왜 이렇게 작은 Sorry, it's not work. The choice of Verdun was depending of an event, and this event was on the 22nd of September 1984. The French president François Mitterrand and the German Chancellor Helmut Kohl were together, hand by hand, on the battlefield of Verdun. This picture, I tried to. This picture, known around the world, is a sign of reconciliation and friendship, belongs to Verdun history. These two leaders have chosen to strengthen the European Union in order to preserve the balance in Europe. It was not the choice to forget the tragical history and memory between France and Germany, but the will to build a new future. This choice, surpassing the past, was not easy, because the Battle of Verdun is probably one of the most terrific battles between Germany and France. In 300 days, 300,000 soldiers died. Each square of the battlefield received 1 ton of shells, and gas were used. 100 years later, 120,000 unknown French and German soldiers are still in the ground. After World War I, Verdun became a myth and a part of a French national memory. This battlefield has been preserved as a memory place because of 85% of French soldiers fought in Verdun during the battle. Almost of the French families have veterans who have been in Verdun. Throughout the 20th century, the myth of Verdun has grown. Each anniversary was an opportunity to develop memory. Each 10 years, the French president is present. In 1966, the French President Charles de Gaulle named Verdun a capital of peace. Every year, hundreds of thousands of tourists and students come to Verdun in order to discover the battlefield and the major places of memory. Every year, more than 80 ceremonies are organized to commemorate the different places of the fight during the Battle of Verdun. For these tourists and students, the message of Verdun never again is not enough. They have to understand how wars are emerging, how wars are ending, the different ways to reduce crises and peace processes. They hav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society and in the world.
For these visitors and goals, the World Center for Peace have been created and is open since 1984. The World Center for Peace is not a museum, but a place where you can discover new subjects everywhere, a place where discussion and meetings are possible, for example, with international leaders, diplomatic actors, artists. To help these programs, the city of Verdun allows the World Center for Peace to use the prestigious Bishop Palace with more than 2,000 meters square for exhibitions and several conference halls to host until 300 persons. So the World Center for Peace, Liberties and Human Rights is installed in a wonderful building on an historical place and has a prestigious name. Is it enough to be successful? No. Is it not enough? In my experience, the success depends on many different factors. Let's explore these factors. The first one is a place for peace, memory and history in the society. The second one is a sense of war in the country. The third one is a witnesses and veterans association. Fourth one, the place of history in education. Fifth, the influence of new technology, films and internet. Sixth, the commemoration and official events. 7, the interest of political leaders. 8, objects and items to present peace. So with so many different factors, how could a peace museum like a World Center for Peace work and to be attractive for visitors? I will try to answer the question by presenting our activities and partnerships. Before beginning the presentation, around several examples, I deeply think that a peace museum has to follow the society and keep progressing its activities in order to be a mirror of a question inside the society, and perhaps a keeper for main human values such as press liberty, democracy, human rights, and diplomacy. How do you be a keeper of values without being a ceremonizer? This question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let visitors form their own opinion. For that, in every exhibition, we have to choose an historical point of view without any political bias, and if possible, present the facts with original photos, testimonies, films, and of course, objects. To decide the program of the activity and exhibition in the World Center for Peace, I usually look every year which commemoration and official anniversaries are coming up. For example, this year is very rich with the 80th anniversary of the beginning of the Second War, the 77th anniversary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the 50th anniversary of the first man on the moon, the 13th anniversary of the fall of the wall in Berli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And of course, the European election in May 2019. This calendar has led us to develop a new exhibition called Funny Pieces. Funny Pieces from 1985 to 2019. It starts in 1938 in Munich, which was the last time for Europeans to choose their destiny independently. Unfortunately, by choosing to give Czechoslovakia to Hitler, the Europeans didn't preserve Europe from war.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world became different, separated in two blocks, the Soviet Unio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wo different economical systems, two different ideologies. Okay. To develop this exhibition, we have used material from previous exhibitions, and we worked with other museums to find original objects, and we have also used our collection. Let me present you
let me present to you our extraordinary collection. It doesn't work, sorry. It was unbelievable, but when I became director in 2013, the World Center for Peace has no collection. It's really difficult to develop a collection with objects about peace. Before I was director, most of the exhibitions were bought to be presented in the World Center for Peace. Since several years, we are creating our exhibition ourselves. In 2015, I asked myself two questions: how to present today's peace processes and why different crises in the world are not becoming major crises. The way to answer the question was to ask international leaders such as François Hollande, Angela Merkel, Barack Obama, and the Pope to lend us some official presence exchange doing their common work to reduce crises. And we were successful and received objects from 29 international leaders. These presents were presented in the exhibition Peacemaker, where we explain many different crises. The great success of this exhibition and the way those objects were used made it possible for us to have our own collection. Since 2017, the French government trusts us with all the official presents given to the French President Giscard, Sarkozy, Hollande, and now Emmanuel Macron. That include more than 20,000 pieces from more than 160 countries. Many presents can be used to present diplomatic relationship. All our exhibitions are placed under the high patronage of the French president. We have many events outside our center. In 2015, fo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our building was the only one in France chosen by the United Nations to be lighted up in blue. At the same time, all around the world, more than 150 major buildings were turned in blue, such as the Corcovado in Brazil,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and the Pyramid in Egypt. In 1970s, during the 60th World Summit of Nobel Peace Laureates, we have presented an exhibition in Bogota. This international event was a wonderful time to discuss about the different processes for peace, the European experience, and the ability of France and Germany to develop a real friendship were subjects of discussion. Several months later, we have presented an application to host in 2018 the summit in Verdun, Reims, and Strasbourg, the three main cities involved in the French and German relationships in Europe. All the laureates accepted this project, which will have been a possibility to defend European values. Mr. Juan Manuel Santos, former president of Colombia and laureate of Nobel Prize for Peace, even defended the project during the official dinner with the French president. We have solid partnerships with several international leaders, organizations, institutions. We try every day to develop and to keep these partnerships, which is not always easy. In order to convince them, we have to be creative. I will end this presentation talking about major targets of visitors, which are young people. In our team, we have two history teachers. One part of their job is to create workshops and programs for young people and especially students. Another part of their job is to inform the schools about our activities. Each year, we host 1 or 2 European volunteers in order to work with us. That allows us to have an international point of view. We deeply believe in the power of partnerships and common programs to develop our activities and to help young people understand the world with all its challenges. Today, I can confirm our wish to develop programs with South Korea in order to organize youth exchanges. The reconciliation between France and Germany is not a universal model.
but an example for people all over the world to believe in another future. For example, the time for reconcili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is approaching. I woul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for my invitation to this forum in Jeju, and I'm looking forward to continue the cooperation that starts today. 우리 필립 한시 센터장님 시간을 많이 넘겼는데 나머지 세 분은 꼭 1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그 핵심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발표가 끝나면 또 서로 또 질문을 교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기코 교수님 해주시죠. 네. Okay, thank you very much, Chairman Ko. And just 10 minutes, I keep the time, okay? I'm very delighted to speak in this session and Jeju Forum. And I was very impressed by the keynote speech by Governor Wang. And particularly, I support the idea of the peace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It's very deep, and it is a really issue, I think. So I'm very impressed by his speech. And my presentation is a museum for peace, their purposes and efforts for networking. And I represent the Kyoto Museum for World Peace, which is American University. It is a university-operated peace museum. First of all, I'd like to think about what is peace museums? What is peace museums? And I think there are three functions, three purposes. It's a historical records. They keep the history based on scholarship, and also they keep the social memories. It's a place for social memories. And the third, I think this is important, it's a catalyst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building. Governor Wang mentioned reconciliation. I fully support the idea. Peace Museum is not the place to generate hatred. It's a place for catalyst for the reconciliation. And there has been a discussion of the museum. What are museums? What is a museum? And in 1974, it's an art historian called Duncan Cameron proposed. He wrote an article, "The Museum, a Temple or the Forum." So there are two ideal types, two extremes. One is a temple, the other is a forum. And I think peace museums are both. Well, Cameron is an art historian, but Peace Museum, his principle, his ideas also apply to Peace Museum. So Peace Museum is a place for show our respect. It's a temple nature. Also, Peace Museum is a place to start a discussion, start the idea how to make peace. So start a place to create the visions of peace. So it's a two natures, I think. Which one? How can I move forward? No? Would you press the, where is the button? Okay, the last one. Okay, thank you very much. So let me share some examples of Peace Museum. In Asia, for example, there are, these are not only these, there are many more Peace Museums, but these are major ones, I think. Well, it's a War Remnants Museum in Vietnam, and Nanjing Hall, Nanjing Massacres, place for remembering the Nanjing Massacre in Nanjing, China, and Changi Museum in Singapore, and Batang Museum in the Philippines, and the Nogunri in Korea, and I think there are peace museums in Jeju too, I think. These are the examples. Okay, and then the examples in Japan. So Japan has many peace museums, and these are major ones. It's the 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It's very old, 1955 they opened. Nagasaki Atomic Bomb Museum, 1996, and also Oka Masaharu Memorial Nagasaki Peace Museum. Oka Masaharu is he's a pastor, I think, and he privately started a museum. This museum exhibits the aggression side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Okinawa Prefecture Peace Memorial Museum, it's founded and operated by the
prefecture government. So maybe this Peace Museum owned by the local authorities. In that sense, maybe Jeju has some similarities, maybe. And also, it's the museum I have a relation. It's the Kyoto Museum for World Peace. It's Meiko University. It's a rare peace museum founded and operated by university. It's part of the university. And also,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This is unique, and it's very important. Okay, these are the pictures. These are Okinawa Islands. Well, Jeju Islands reminds me of the Okinawa Islands. There is some common nature between the Jeju Island and Okinawa Islands. That's the building of the Okinawa Prefecture Peace Memorial Museum. And this is the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This is unique and important. Do you know what are these photos? These are the faces. These are the faces. These are the faces of the victims of the so-called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o these are the faces of the victims, and the wome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d a People's Tribunal on the sexual slavery in year 2000 by the initiative of the Matsui Yayori, and Matsui Yayori and other women started this museum. It's 2005. It's in Tokyo. It is small, but it is very important. It has very good activities. And this is my institution, the Kyoto Museum for World Peace, Meiko University. And time is limited, so just share the idea of what the Kyoto Museum for World Peace is. It is part of the university, and Peace Museum tends to be emphasize the victim side of the war or the past violence. It is necessary, and it's only natural to emphasize the victim side, of course. But also this museum is comprehensive in that they also exhibits things important to show the Japanese military's aggression in Asian neighbors. So, and also, this museum is a peace museum. Peace museum is not a war museum. So that means we have to present their ideas how to make peace. So we have exhibits showing the citizens' efforts for peace by peaceful means. And the networking of peace cities, where the governor one mentioned the League of Peace Cities, and I think I fully agree with the idea, where the local governments are important in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residents. In that sense, they have a limited power of diplomacy in that sense. As long as it doesn't conflict with the diplomacy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has some power of diplomacy. So constitutional scholars say that it's a local government diplomacy, something like that. And in that sense, that there is an organization called Mayors for Peace, started by the initiative of the mayor of the Hiroshima. That was relatively old, 1982, and now more than 7,000 mayors from 163 countries are members. And the other is, this is Japan's, particularly Japan's concern, it's a nuclear weapons, nuclear-free local authorities. There is an organization called the National Council of Japan, Nuclear-Free Local Authority. It's a Japanese nationwide organization. But anyway, so when we talk about peace, of course the diplomats, official diplomats are important, but also I have to emphasize there is a concept of multi-track diplomacy. So I think the government's diplomacy, diplomats' diplomacy is a track one diplomacy, but there are many track. I think some people know the track two diplomacy, non-governmental diplomacy, but Louise Diamond and MacDonald, former diplomats of the United States, proposed the concept multi-track diplomacy. Tracks are many, and he thinks there are 9 tracks for diplomacy. And we can be actors of diplomacy. Local governments too. Okay, and International Network of Museums of Peace. Well, in 1992, at the University of Bradford in Britain, it is one of the major universities which has a department of peace studies, and there was a conference,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useums of peace. And from that time on, we have conferences, international conference museum for peace regularly. And
next year, INMP, we call it, International Network of Museum for Peace, and next year we will have the 10th conference at Kyoto and Hiroshima, next September. And I hope that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se peace museums can participate in this conference, and I welcome the participation from all regions of the world, and particularly the people from Jeju. We welcome wholeheartedly. So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오신 토마스 슈나이더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0분입니다. I know. Thank you very much. And I'm waiting for my PowerPoint. And thank you. So I'm from the Erich Maria Remarque Peace Center at Osnabrück, Germany, which is a town in the northwest of Germany. What is different to the other peace museums we have heard of in the presentation of Monsieur Hansch and in the presentation of Mr. Kimijima is that we are dedicated to Erich Maria Remarque, who is an author. So we are not related to any historical events or any massacres or any wars or so, but by dedicating and going back to Erich Maria Remarque, we are dealing with ideas. And we are dealing with ideas which have an international reputation because of the writings of Erich Maria Remarque, who was born in Osnabrück, and this is the reason why the city of Osnabrück is dealing with Remarque by himself. The city of Osnabrück has a long tradition regarding peace issues because the peace treaty of the 30 Years' War in the 17th century was signed in Osnabrück. So it ended the 30 Years' War in 1648, and since then Osnabrück has a long tradition of religious tolerance and coexistence of different religions in a city. And up to date, the city has established this long tradition of peace issues, and today's pillars of this thought of being a peace city are the Westphalian Peace Treaty, the painter Felix Nussbaum, who was killed in Auschwitz, and the writer Erich Maria Remarque, who was born in Osnabrück and never returned to the city. But what is the main point in all the writings of Erich Maria Remarque is to direct the attention of the reader to the individual, to the fate and the behavior of the individual in times of crisis. And this within a historical situation, and Remarque is always asking the question, what is an individual able to do within a situation of crisis? And so the right picture you see on the panel here is showing Remarque in the 1950s in front of the destroyed German Reichstag. And this is what his concept is. How is the individual regarding historical events? How is the role of the individual in situations of crisis? And this concept of writing is so popular throughout the world that Remarque's texts were translated into more than 16 languages. And he is still popular today. So, for example, in Georgia, nowadays the writings of Erich Maria Remarque are firstly translated into Georgian, or the same as in Armenian. So, what I want to say with that is that the works of Erich Maria Remarque are easy to transfer into different cultures, and it is easy to understand the novels by people coming from different cultures. And this is why I show you some translations. So what? And this is a short quote of one of Remarque, where he's definitely pointing at the point that he is dealing with the individual and that he is trying to show the individual. That comes to what we are doing. So what I started with was that
we are dealing with ideas. And so what we are doing is to try to disseminate the ideas of Erich Maria Remarque, which are thoughts of humanity, peace, anti-totalitarianism, and promoting, of course, peace. And we are we are a small institution and operating on different levels. And first of all, there's the local level where we are in cooperation with different and a lot of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are situated in the Osnabrück and in the city of Osnabrück, in the Osnabrück region. So the aim is to promote Remarque's work and ideas, especially at schools and universities. So we have a lot of programs. We have a lot of programs of cooperation with schools and universities in order to disseminate the ideas of Remarque, who is a part of the program at schools and universities in Germany. And the topics are, of course, history, intercultural relations, and a peaceful civic society. So one of the results and consequences of local government policy in pieces is to direct the own inhabitants of the city. For example, it is much more, if you integrate the thought of peace into the thinking of the inhabitants of a city, it is much less probable that these people will think of xenophobia or hatred and so on. On the next level, on the national level and beyond, we are doing, of course, research work, the research on Remarque's work and ideas. And, of course, we are doing research on the war, representation of war in the media.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which is the most famous novel of Remarque, is a part of literature. But there are also several filmings, there are several graphic novels of Remarque's works, and so this is the reason why we are dealing with the representation of war in the media. And the main point in this context is to promote media competence to the people coming to us. Because for us, the relevant key questions are the relevance of media represent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war, and the role of media competence in times of information warfare. There are several other sessions here on the Jeju Forum discussing the media, and it's in our thoughts and our aim is to make the role of the media competence clear. And then the next question is, of course, how can media competence be educated to civic communities? On the next level, the global level, and this is the main point of this session, I think, is that we have we are a member of a lot of peac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especially, for example,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Museums for Peace and others, and we have a global network of researchers, especially in the field of war and media, because one of the activities of the Remarque Peace Centers is to publish scientific journals, and one of the journals is War and Literature, which was established in 1991. We are organizing conferences. We are part of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s and part of international publications. And the conferences do not all take place at Osnabrück or in Germany, but we have co-organized conferences in Russia, Colombia, as you mentioned, for example, and this year we will be in Bolivia and in China. And so this is, I think we think that it is very important that to bring the people together, whatever, where and when, that they talk together and exchange ideas like here at the Jeju Forums. And it is for us, it is very important to invent several groups of people into this discussion project and into the diverse activities the center is doing. First of all, of course, teachers, because they are bringing it forward. And we have a lot of cooperation with artists, which are actually, at the moment, in the process of representing war or conflict in the media.
Of course, we have to do, and we address civilians. And last but not least, for us it is very important to talk with the other side, so to say, to talk with the military and to invent the military. So I myself, I'm teaching at the University of the German Army in Munich and trying to explain the process of representation of war in the media, because it is it is most important for soldiers to know how they are represented in the media itself. The aims and goals and attempts of an international network, I think, could be a dialogue of peac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of course, and of course the dialogue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peace studies, as several speakers have already mentioned here. But it is also important to address these informations for the broad public and not only for the researchers, and to get the people and to get the students and pupils at schools and to make them think about the subjects we have. And overall and on the global level, it is most important to disseminate the ideas of humanity, tolerance and multilateralism and understanding, and against nationalism, racism and xenophobia. And I think you will agree, Mr. Hansch, when I say that we at the moment in Europe have a severe problem with nationalism, right-wing politics, and the ideas of xenophobia, of disclosure into their own nationality has to be confronted with the idea of peace and understanding. And this is what we are trying to do, and I think a network which is intended here at the Jeju Forum must have the main aim to confront these anti-democratic ideas. I hope I got in the sense of independence, tolerance and humor, and I hope I met your time schedul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한정희 큐레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은 평화도시 연대를 위한 도시간 평화 랜드마크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 랜드마크인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생겨난 배경으로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뉜다면 소극적 입장과 적극적 평화 입장이 있을 텐데요.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978년 33차 유엔 총회에서도 평화를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로 정의한 것은 평화의 적극적 개념에 힘을 실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게 된 과정은 1991년 4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 간의 한소 정상회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의 제주도 방문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총 6차례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로써 제주국제관광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독특한 브랜드로서 세계 평화의 섬의 주장이 역할이 널리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2005년 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고 이듬해 중문관광단지에 제주국제평화센터가 건립되었으며 올해로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산무 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 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 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 대한민국 정부가 또 실천 사항에 대해서도 선포를 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한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통해 제주도를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국제 자유도시로 육성한다. 제주도에서 평화 증진 및 확산을 위한 평화 실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은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지적,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평화를 창출하고 확산하여 건설하는 본격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제주는 예로부터 평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둑, 대문, 거지가 없는 제주의 산무 정신은 바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제주 4.3의 아픔을 겪는 등 한 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한 제주인들의 가슴에는 항상 평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5년도에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2006년도에 제주국제평화센터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평화센터의 건축 구조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평화재단 산하에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포함해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의 기관이 상주해 있습니다. 평화센터의 건축물은 제주의 해안가에 육각형 등의 기둥 모양을 이루고 있는 주상절리에서 영감을 받고 표현한 외형적 특징이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이자 랜드마크 시설인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이곳을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인류 평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촌의 세계인이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인류애와 더불어 세계 평화의 확산을 정착시키려는 데 방향성을 제시하려 합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개관 이래 연평교 관람객 인원이 최고 53만여 명까지 찾았으며 14주년을 맞이한 최근에도 10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총 4곳이며 상설 전시는 3곳, 기획 전시실로 나뉘어 있는데요. 1 전시실은 제주 평화 정신의 배경과 제주 산무 정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 전시실은 세계 평화 지수와 제주의 평화 실천 사례를 알 수 있는 국제교류, 남북 교류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3 전시실은 세계 정상 및 영향력 있는 인물로 구성한 40개의 밀랍 인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평화 관련 다양한 기획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평화센터가 넓게는 지역 내외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평화의 의미를 전시, 교육, 연구, 체험, 홍보하여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뮤지엄숍과 베린네의 문화공간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에서는 평화와 관련된 에티오피아 특별전, 제주의 국제교류 발자취를 돌아보는 국제교류전 등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2달 동안은 평화의 의미를 예술로 향유할 수 있는 설치, 입체 작품의 기획 초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국제평화센터가 평화의 의미를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기획, 전시, 교육,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술이 가진 순기능은 물론 비판적 기능의 도움을 받아 입체적으로 고찰하면서 평화 속에 있는 본질로 함께 가기 위한 안내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에서 봄이 오는 변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제주 포럼에서 평화도시 연대를 위한 도시간 평화 랜드마크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션을 통해서 독일 레마르크 평화박물관, 프랑스 베르댕 세계평화센터,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토국제평화박물관과 제주국제평화센터와의 만남은 세계 평화를 위한 실천사업의 교두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만남을 기회로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기회를 더 많은 기관에 부여할 수도 있으며 함께 다양한 평화 실천 사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정보, 인적, 사업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여 평화박물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천 사업을 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선생님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제주국제평화센터 잘 모르시죠? 우리 학생들 모르시죠? 앞으로 많이 좀 놀러 오십시오.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특히 도민들에게는 많이 좀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평가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한 5분 정도 우리가 좀 지연됐기 때문에 이 세션이 4시 55분 정도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당초 계획에는 4시 50분까지 이 세션이 종료하기로 했는데 아까 좀 시간이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5분 정도 저희들이 지금 이 세션을 좀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방청석에서 계신 분들에게서부터 좀 질문을 받고 또 요 토론회를 진행해야 할까 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뭐 예, 우리 이제 고 선생 뭐 불란서 말로 하셔도 돼요. 프랑스어 통역이 없죠? 통역 있어요. 있지. 불란서 없어요? 없어요. Bon, alors, je voulais poser des questions en français, mais je vais poser en coréen. 저는 제주 도민이고 84년에 아까 이제 중요한 그 베르덩 그 뮤지엄을 발표하신 한스 선생님 그리고 슈나이더 선생님. 저는 알자스 프랑스 동쪽에 있는 알자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에서 1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예, 제주도 사람으로서 그 알자스의 아픔, 그 스트라스부르라는 장소의 그 상징성을 제가 12년 동안 유학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유럽은 보면 이제 약간 그 영화나 문학이나 예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대중적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처에 대한 소통, 또 인권의 가치, 또 이런 치유를 하는 과정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과 또 이 제주는 물론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알자스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이나 그들의 그런 문화, 아픈 문화죠.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와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향에 제주도에 돌아와서 봤을 때 여전히 제주도는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분위기라는 걸 자주 목격을 합니다. 이런 기관이나 어떤 엘리트 또는 지식인들 이런 제도 차원에서는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지만 대중적 차원에서는 제가 목격했던 그 스트라스부르 지금 유럽연합의회가 거기도 서실될 정도로 또 아르테가 방송국이 거기 본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유럽의 어떤 평화 어떻게 보면 큰 세계적 평화의 어떤 교두보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 제주도민으로서 제주도민의 이런 정말 현대사의 아픔 가장 가까이는 4.3이고 좀 더 멀리는 뭐 조선시대까지 가지만 가장 가까이는 이런 4.3의 아픔이 여전히 이 정말 아픈 유산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세션을 보면서 여전히 많이 아픕니다 사실. 하지만 유럽의 어떤 그런 그 해왔던 과정에서 지혜나 방법론을 이 대중들이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오늘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실 수 없겠지만 두 분, 특히 한스 선생님과 독일에서 오신 슈나이더 선생님 두 분이 짤막하게 지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예, 짤막하게 해주세요. 그 이제 너무 그 교토 아키코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교토 평화박물관이 리츠메이칸 대학 내에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됐어요. 나중에 대답하도록. 없으시면 제가 이 세 분에게 이 국제평화재단을 대표해서 한 분께 질문을 세 분에게 전부 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처음에 한시 선생님, 한시 센터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청년 교환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비쳤는데 이걸 어떤 청년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아키히코 교수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제주 여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아까 전쟁이나 평화 중에 아주 맹렬한 역동적인 활동을 했던 여성들에 대한
그런 그 박물관들이 있다고 하시던데 이거 아주 저는 상당히 특이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이 소위 콘텐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슈나이더 선생님께는 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박물관이 우리나라도 전부 다 적자입니다. 상당히 수익 구조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이 평화박물관의 재원 이게 뭐 자체적인 입장료 갖고 해결이 되는 건지 이 소위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센터장 같은 분들을 초빙해 올 때 되게 전문가들을 모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너럴리스트를 모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프랑스에서 오신 우리 말씀해 주세요. So the question about programs for youth people. Well, in Europe, youth people is very lucky because they are living in a space where they can travel easily without borders, and they do not know any conflicts, any war. And we have a trouble today with these young people. They heard some populist speeches, and they have to work about history. You in Korea, you have a neighbor, North Korea, which is not for the moment united with South Korea, perhaps, and I hope so in the future North and South Korea will be reconciled. I think the program of exchange between the youth people can help them to understand the different crises around the world. It can them let understand what is exactly peace. Peace is really difficult to understand, difficult to show. When we are organizing an exhibition, it's very simple to present war. It's very difficult to present peace. And I think that inside youth exchange, we can find some new idea to present peace in Europe, and to present the peace processes in Korea and in Asia. So I hope this can answer your question. 아까 고영림 박사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저분이 불란서에서 공보시 부지거든요. 그분 질문에 대해서 대답 좀 간단히 좀 대답해 주시죠. Well, 고 박사가 좀 불어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불어로. 예, 좀 말씀해. 예. So the east of France, where we are, including Strasbourg and Alsace, is a special region because more than 3 main wars were inside this region. Germany come inside France, and France has come back to Germany. In this place, where is the European Parliament in Strasbourg, peace process is strongly known and well known than in the south of France, because they don't have the past. In Verdun, we have the past of the First World War. We have the past and the history with French and German reconciliation, with Mitterrand and Kohl together hand by hand on the battlefield. So we can talk about peace. When you are in Marseille, in the south of France, it's difficult to find some pictures, to find some history inside the region in order to speak about peace, in order to work on peace. So the history of the territory helped to speak about peace and to work about peace.
다음 아키히코 교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아까 그 액티브 우먼스 Active? 뮤지엄하고 Okay. 예. Oh, thank you very much. Well, by the way, my family name is Kimijima. Akihiko is first name, so usually people call me Kimijima-san. Okay, it's okay. It's better call me Akihiko. Okay, two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 for two questions. One question is, okay. Why the Kyoto Museum for World Peace is part of university? So it's interesting. Many peace museums are founded and operated, administered by the city governments, like Hiroshima or Nagasaki or Okinawa. But Ritsumeikan's is different. It's unique because, well, it's a long history, but in 1980s, there was a citizens movement called War Exhibits for Peace Movement. So citizens in Kyoto or many cities has exhibits temporarily, like 1 month in a year, for the exhibits for the war artifacts. And this movement want to have a place to preserve, protect the artifacts related to war. And the Ritsumeikan University has a educational philosophy like a peace and democracy. We think peace and democracy is a core of the educational value at Ritsumeikan University. And Ritsumeikan University wanted to start something to express, represent the educational philosophy, peace and democracy. And the peace movements in Kyoto and Ritsumeikan University met in late 1980s, and they decided, Ritsumeikan University decided to have the artifacts related to war the citizens movement had. So we started, the Ritsumeikan University started the museum in 1992. So that's the origin. And one of the merits of the Peace Museum in university is that we are protected by the academic freedom. It's important. When the right wings attack the exhibit, for example, something happens like this in a prefecture museum. So there are many opinions in a local government. So the conservatives criticize the exhibits, like in Okinawa, for example, or Nagasaki. But university museum is independent in a sense, protected by academic freedom. It's important, we think. And the second question, Jeju, women.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ell, it's very important. It's unique. Well, it's an achievement of the women's movement in Japan in 1990s and year 2000, and they show the reality of the so-called comfort woman issue, the sexual slavery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There are tendency in Japanese society not to see, not to face that aspect. But this museum really faced the reality, tried to keep the reality and what happened and what was the problem. And so this is very important. For me, this is very important. And it's very small, but it's very special, I think. Yes. Thank you. 하신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신하이대 교수님. So, first question about money. And so, of course, the Remark Peace Center is not profitable because we have no entrance fees. And as the Kyoto Museum for Peace, we are also run by the university. And so we are also under the head of the Academy Freedom. And we are under the head of local political interests. So this is a little bit of confrontation. So, but both the university and the town are giving the money. So if we have projects plus, we have to acquire the money then from different foundation, and so we are always looking for partners for cooperation that we could more easily get in the money to realize the projects, to realize the cooperation, to realize exchange programs. The second question is a little bit tricky because you were asking for what profile should a head of a peace museum have.
So I think Mr. Hansch would agree you first have to be a manager in different fields to acquire money, to get people together, to be something like a moderator between different interests, political interests, scientific interests, and so on. So you have to be a manager, but you have to, first of all, you have to know where you get the expertise to prepare a real basis for the discussion and the contents of the Peace Museum.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뭐 방청석에서도 질문이 없으신 걸로 봐서 이 정도 이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어쨌든 우리 또 내일 제주국제평화센터하고 이 새 관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협약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오늘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 세 분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장시간 이렇게 이 세션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이 평화박물관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제주도민들 중에서도 우리 제주평화센터가 있는 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일차적인 책임은 이 평화센터에 있습니다. 이 평화센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평화박물관을 많이 좀 찾아다니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평화운동에 큰 일릭을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조그마한 평화박물관들이 국제적 연대, 또 평화도시 간의 연대를 통해서 좀 더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를 빌면서 오늘 이 멀리서 오신 이 세 분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고마운 말씀드리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 세션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